글로벌 전기차 업계를 들뜨게 만든 이벤트가 지난주 중국에서 있었습니다. 중국 가전업체 샤오미가 3년의 개발 끝에 첫 번째 전기차 SU7을 내놨는데요. 출시 27분 만에 5만 대 넘는 주문을 받아내면서 큰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또 한 번 대륙의 실수일지 김대우 경제학 박사와 뜯어보겠습니다. 박사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우선 이게 디자인이 굉장히 화제예요. 차 좋아하시는 분들은 다 아실 만한 그 유명 브랜드 외관을 상당히 닮지 않았습니까? 네, 개포동 개들이 탄다는 그 포르쉐. 개포동. 예, 예. 포르쉐하고 똑같이 생겼어요. 오. 포르쉐의 전기차. 그런데 가격은 포르쉐보다도 무려 4분의 1 정도로 싸거든요. 그러니까 겉은 비슷한데 그냥 형태만 비슷한 게 아니라 실제로 샤오미가 조만간 우리 포르쉐 따라잡을 거야 이렇게 선언하면서 주목을 끌었어요. 그 출시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중국에서 폭발적인 선풍적 인기를 끌면서 사전 예약이 아주 러쉬를 이루었는데요. 자동차가 이렇게 뭐 상당히 중고급의 차가 나오면서도 가격은 생각보다 착했다. 이런 얘기. 또 포르쉐를 닮았다. 테슬라보다는 그 주행 거리도 한 번 충전해서 갈 수 있는 거리도 더 많고 성능이 좋다. 이런 것들이 호재가 된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또 이런 측면도 있습니다. 사전 예약하면 선물을 왕창 주더라고요. 그 효과도 있겠어요. 예, 그런데 선물을 역시 대륙의 그 중국 사람들 통이 커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우선 가장 그 주목을 끄은 우선 냉장고를 줘요. 네. 바로 샤오미가 냉장고 메이커거든요. 핸드폰은 안 주는데 그 밖에 많은 가전제품도 주고 그러니까 여기에 뭐 선물에 혹한 소비자들도 있겠지만 어쨌든 일단 선풍을 끌었다. 요즘 중국도 전기차가 잘 안 팔립니다. 그런데 전기차가 이렇게 팔린다. 자, 레이쥔 샤오미 최고 경영자는 메시지 딱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는데요. 이번에 나온 SU7은 사양의 90%가 테슬라 동종 모델을 완전 추월했다. 테슬라 잡았다 이겁니다. 그 다음에 앞으로 더 노력해서 언젠가는 포르쉐를 뛰어넘을 것이다. 이 대목이 지금 세계적인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디자인뿐만 아니라 성능 면에서도 포르쉐까지 따라잡겠다. 이런 이제 출사표를 밝힌 건데 사실 스마트폰 하면 국내에서는 이제 그러니까 샤오미는 스마트폰이나 이런 소형 가전으로 많이 알려져 있잖아요. 이렇게 전기차까지 판매한다는 게 어떤 의미로 봐야 될까요? 그렇습니다. 결국은요. 전기 자율차의 최종적인 목표가 굴러다니는 스마트폰이에요. 여러 번 말씀을 해주셨죠, 박사님이. 네, 바로 애플이 전기차 개발에 나섰던 그래서 자율차와 전기차를 합성한 거기에 10년간이나 엄청난 돈을 투자한 것들도 결국은 그 스티브 잡스의 기본 구상. 스티브 잡스는 사무실 한복판에 공장에 있던 그 큰 덩치 큰 공장의 컴퓨터를 노트북으로 우선 퍼스널 컴퓨터로 가져왔고 거기다가 노트북 그 다음에 움직이는 컴퓨터라고 그러는 아이폰으로 가져왔거든요. 근데 이제는 자동차와 연결하면 자동차 안에서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시대를 열겠다 이랬는데 애플은 이 프로젝트를 포기해버렸습니다. 10년간 하다가도 포기했는데 애플카 철수 소식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샤오미는요. 샤오미의 오랜 별명이 애플 카피캣이거든요. 이 샤오미는 애플 하는 행동을 그대로 따라하는 그러면서 커왔던 회사예요. 우선 샤오미라는 회사 이름이 뭐냐? 작을 소자에 쌀미자인데요. 그러니까 작은 쌀, 그리고 중국 말로 하면 이게 좁쌀이란 뜻이에요. 왜 좁쌀로 했느냐? 샤오미를 창업할 때 레이쥔이 창업 초기에 워낙 어려워서 월급을 좁쌀만큼밖에 못 줬다. 그래서 우리는 좁쌀을 아예 생활하자 하는 이름으로 샤오미라고 했다는 설도 있고. 썰인 거죠. 그렇습니다. 네. 또 하나의 이제 설은 그 당시에 일본에서 나온 경박 단소의 붐, 그러니까 가볍고
작고 이런 것들이 전자제품의 결국은 성자가 된다. 그래서 우리는 쌀보다도 더 작은 좁쌀로서 성부를 하겠다는 그런 정신으로 스마트폰을 만들었거든요. 그런데 이 정말 애플을 카피하던 그 레이지는요, 항상 신제품 발표할 때 스티브 잡스의 그 디자인, 의상까지 그대로 흉내냈어요. 검은 터틀넥을 입었나 봐요. 그렇습니다. 저 청바지 입고. 그래서 중국 사회의 최초의 청바지가 사실 양키 문화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레이지는 청바지 입고 나타나서 애플의 짝퉁이라는 말을 인조했는데 이제 애플은 저 휴대폰만 하고 있을 동안에 이 샤오미는 가전제품의 강자가 됐고 드디어 애플이 그토록 목매도 소원했던 차를 만들어냈다. 이런 의미에서 애플에 앞장서서 굴러다니는 이 스마트폰 시대를 그 샤오미가 먼저 열 수 있지 않느냐. 그런 면에서 중국이 환호하는 그런 대목이기도 합니다. 아, 그러면 듣다 보니까 앞으로 샤오미의 계획이 더 궁금해지는데 뭐 이런 휴대폰이나 이런 소형 가전, 냉장고들 다 이 자동차와 연결을 하겠다 이런 계획일까요? 그렇습니다. 이번에 선물로 주는 것도 다 연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샤오미가 선물로 주는 냉장고 집에서만 쓰는 게 아니고 그 전기차에 꼽아가지고 차 안에 냉장고 그래서 음식도 넣어 먹으면서 소형 냉장고들을 이렇게 연결할 수가 있나 봐요. 그렇습니다. 거기에 각종 가전제품을 차에서 사용하면 이번에 이 샤오미가 새로 개발하던 SU7에는 자율차 레벨 3의 기능도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상당한 그 기술의 진보죠. 물론 레벨 3는 사람이 없는 무인 자율차 단계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테슬라를 뛰어넘었다. 그런데 테슬라보다 가격이 더 싸요. 이런 면에서 그야말로 중국 대륙의 실수가 아니라 이제 중국 사람들은 대륙의 실수라 하면 굉장히 좀 자존심 상해합니다. 근데 이제 대륙의 명품이 나왔다 이러는데 자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샤오미 전기차 출시한 이 역사적 의미 중국 언론들의 평론을 요약을 하면요. 스마트폰과 전기차만이 아니라 전자기기 이것은 애플도 생각하지 못했던 거 아닙니까? 그것이 결합된다. 그다음에 배터리와 관련해서 샤오미 또 BYD, CATL이 동맹을 맺었습니다. 또 이번에 샤오미가 차를 개발하는 데서는 베이징차, 중국 최고의 자동차 메이커인 베이징차하고 연합을 했고 베이징차는 독일의 벤츠하고도 합작하고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 차 성능은 상당히 좋아질 것이다. 그다음에 이제 전기차와 배터리 덤핑을 했는데요. 그동안에 비아디가 하는 덤핑은 가격을 낮추는 건데 샤오미는 품질도 좋고 가격을 낮춘다. 그래서 결국은 마지막에 제일 밑에 있는 중국 전기차가 글로벌 평정을 하는 신호탄이다. 중국 언론의 보도 요약입니다. 지금 두 번째 줄에 보면 지금 비아디나 CATL과 동맹했다는 거 여기에 배터리를 쓴다는 거죠? 샤오미 전기차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비아디와 CATL이 배터리를 함부로 팔지 않았어요. 특히 그 LFP 인산철 배터리 비아디 입장에서는 자기들이 배터리 만들어가지고 자기 회사에 충전을 하는 것도 그동안에는 급했는데 이제는 본격적으로 샤오미에 주겠다. 물론 최근에 이제 배터리가 공급 과잉이 되기 때문에 샤오미에도 팔겠다라는 그런 측면도 있고요. 또 CATL도 그동안에는 중국 그 기존 업체들만 상대해 왔습니다만은 본격적으로 샤오미한테 준다. 그래서 얼핏 보면 그 중국 배터리와 자동차의 동맹이다. 사실 샤오미에 대해서는 중국 사람들의 좀 자존심이 걸려 있는. 근데 베이징 차까지 가미한 것으로 봤을 때 중국 정부의 공산당 정부의 자동차 굴기를 본격적으로 추진하려고 하는 중국 정부의 거중 조정이 있었지 않았느냐. 그렇게 해서 배터리 3자 동맹을 하면 샤오미가 사실 수직 계열화가 되잖아요. 이 다른 나라 전기차는 외국에서 제품도 수입해 오고 이래야 되는데 샤오미나 비아디는 중국 내에서 모든 것을 다 만들 수 있다. 그런 면에서 대단한 경쟁력을 보일 수 있다. 세계가 주목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샤오미가 이렇게 전기차를 출시했다고 하지만 뭐 K배터리 업계에는 그렇게 뭐 좋은 일도 아니네요. 우리 배터리는 여기다 꽂을 수도 없으니까요. 그렇습니다. 우리로서는 상당한 악재가 될 수도 있는, 그리고 또 중국이 지금 너무 많은 공급 물량을 덤핑을 더 하겠다는 그런 어떤 신호탄으로도 받아들여집니다.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결국은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다. 더더군다나 이 샤오미나 BYD가 곧 한국에 진출합니다. 한국에 또 직진출을 한다는 소식이 들려오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이미 모든 준비는 지금 다 해놓고 있는데 다만 짝퉁 이미지 이런 것만 지금 의식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요. 자, 지금 글로벌 그 전기차의 판매량 순위를 한번 보면요. 우리나라 기업은 상위 7위 안에 지금 없어요. 1등 비아디, 2등 테슬라, 3등 찌리 자동차, 그다음에 4등이 폭스바겐, 그다음에 5위가 샹하이차, 6위가 창안 자동차, 다 중국계 회사들이에요. 그다음에 스텔란티스라는 그 미국의 연합군 이런 회사들인데 현재 시장 점유율로 놓고 보면 중국 회사의 점유율이 아주 단연 앞섭니다. 테슬라와 폭스바겐 정도만 지금 비중국 회사로서 상위 5위 안에 올라가 있고요. 나머지는 다 중국 회사가 독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샤오미나 비아디 전기차가 이제 한국 도로를 달릴 날도 얼마 머지 않은 것 같은데 우리 전기차 기업들 뭐 해외로 진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1차적으로는 안방 수비 전략도 상당히 좀 중요한 시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다음은 재계 소식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조성래 효성그룹 명예회장이 지난 29일에 별세를 했습니다. 지난 주말 재계 인사들의 조문 행렬이 잇따라서 진행이 됐는데요. 조 명예회장의 업적과 효성그룹의 승계 구도도 살펴보겠습니다. 고인이 효성의 오늘에 또 기틀을 마련한 인물이라고 하죠. 예, 효성그룹의 2세대, 그러니까 효성그룹은 창업자가 조홍재 씨입니다. 사실 저는 기자 초년병 시절에 조홍재 씨가 사망했을 때, 별세했을 때 1984년으로 기억이 돼요. 당시에 지금 고척동 그 야구 경기장 앞에 있는 동양공전에서 장례식을 했는데 그때 취재한 기억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40년이 흘렀네요. 그 아들도 사망을 했습니다. 그런데 효성그룹이라는 회사, 이 회사가 B2C를 잘 안 하기 때문에 일반 소비자들을 상대로 장사를 잘 안 하기 때문에 국민들한테는 좀 덜 알려졌을 수도 있습니다. 네. 그런데 우리 한국 재계에서 영향력은 실로 대단하다고 볼 수가 있죠. 우선 이 효성그룹의 뿌리는 삼성그룹입니다. 1948년에 해방 후에 삼성과 효성의, 그러니까 이병철 회장과 조홍재 회장이 창업을 했는데 지금도 효성 입장에서는 프라이드를 갖고 있는 게 당시 창업할 때 조홍재, 그러니까 조성래 아버지 조홍재 회장의 투자 지분이 이병철 회장보다 더 많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삼성은 우리 거야, 이런 프라이드도 갖고 있어요. 그러다가 14년간을 함께 하다가 1962년에 이병철 회장이 갈라쓰자 이래서 조홍재 회장과 이병철 회장이 갈라집니다. 그때 회사 이름을 왜 효성으로 했느냐? 삼성이 별 3개거든요. 지수 초등학교 의암 호수에 3명의 의인이 나타난다. 돈을 버는 큰 별들이 나타난다 해서 3명의 별을 따서 그 삼성이라고 한 것이 다수설인데 그중에서 효성그룹은 이제 삼성과 헤어지면서 우리는 그중에서 가장 밝은 별이야. 효성이야. 그 효성이란 말이 금성하고 같은 말이에요. 골드스타. 그러니까 그래서 결국 삼성의 핵을 우리는 가져나왔다. 이런데 1962년에 갈라졌거든요. 처음에는 밀가루 장사를 했습니다. 조선제분을 인수해서. 그러다가 이제 동양 라이논을 만들어가지고 듀뽕이 개발한 라이논을 한국에 도입하죠. 그래서 나일론 쪽으로는 조성래 회장이 이분이 일리노이 대학에서 또 화학을 공부한 분이거든요. 그래서 나일론의 기반을 다졌다. 그래서 제2의 부흥주다. 이렇게 보죠. 조홍재 회장에게는 3명의 아들이 있었는데요. 조성래, 조양래, 조웅래가 있었습니다. 그 조홍재 회장이 돌아가시면서 조성래 회장과에게는 효성그룹을 물려주고 조양래 회장에게는 한국타이어를 물려주고 또 조웅래 회장에게는 대전 피혁을 물려줬죠.
조승래 회장에게는 조현준, 조현문, 조현상 세 분이 있고 조양래 회장의 아들로서는 지금 조현범 씨, 조현범 씨가 이수연 씨하고 결혼하면서 이명박 대통령의 딸이죠. 그렇습니다. 사실 저는요, 이 조승래 회장의 부인 송광자 여사를 좀 더 기억하고 싶은데요. 지금도 살아 계시죠. 그러니까 그 조승래 회장이 송광자 여사와 결혼을 했는데 송광자 여사가 누구냐면 송인상 씨라는 분의 세 번째 딸이에요. 여기 한국 정경유착의 뿌리라고 흔히들 재계에서는 그렇게 분석하고 있어요. 이 송인상 씨가 이승만 대통령 때 한국은행 총재, 재무부 장관 등을 역임했다가 4.19 혁명이 일어나서 3.15 부정선거에서 돈을 마구 찍어내고 또 돈을 거두어서 독재 정권에 대줬다는 혐의로 3년간 교도소에 가 있게 됩니다. 그때 조승래의 아버지 조홍재 씨와 송인상 그러니까 송광자 씨의 아버지 그 송인상 씨가 같이 부정선거 혐의로 교도소 깜빵 동기예요. 거기서 우리 그 사돈 맺자. 이래서 조승래 씨와 송광자 씨가 결혼을 하게 되는데 그 안에서 그런 그렇습니다. 그게 지금 역사책의 기록으로 구전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송인상 씨가 엄청난 혼맥이거든요. 이 송인상 씨를 통하면 거기에 뭐 이회창 전 국민의힘 대표, 그다음에 또 노태우 대통령, 전두환 대통령 등과 혼맥으로 다 이어집니다. 거기다가 또 그 이명박 대통령은 한국 타이어로 이어지니까 우리나라 역대 3명의 대통령과 1명의 대통령 후보와 사돈인 우리나라 정경유착의 대명사 같은 회사이기도 합니다. 효성그룹 가게도 보면 실제로 좀 혼맥이 대단합니다. 대통령 사돈만 3명이나 배출이 됐고요. 이번에 그 상주 명단을 보니까요, 박사님, 지금 고인의 아들이 3명이라고 하셨는데 왜 2명밖에 이름이 안 떠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저도 유심히 봤는데요. 연세대학 세브란스 병원 장례식장에 큰아들과 셋째 아들, 큰아들이 조현준이고 셋째 아들이 조현상, 상주로 돼 있는데 둘째 아들 조현문 씨가 빠졌어요. 이렇게 조현문 씨는 실종됐나 했더만 그렇지도 않고 논상을 왔던데요. 조현문 씨가 손님처럼 빈소에 하객으로 찾아와서 조문하는 이런 모습입니다. 지금 사진에 나온 분이 둘째 아들 조현문 씨인데요. 여기에 사실 효성그룹에 아주 엄청난 가족의 흑역사가 있어요. 자, 차남 조현문 씨는 아무것도 상속받지를 지금 못했거든요. 가지고 있던 주식도 다 팔아치워 버렸는데 조현문 씨가 부사장으로 있을 때 이 아버지와 형, 그러니까 조현준 씨의 탈세와 내부 횡령을 고발을 합니다. 형을 고발했다는 거죠. 예, 고발을 어떻게 하냐면 검찰에다가 내부 사료를 줍니다. 이분 조현문 씨가 하버드대 로스쿨을 졸업한 변호사거든요. 서울대 인류학과 고고학과를 다녔는데 학창 시절에는 또 아주 유명한 그 당시에 그 음악 그룹의 무한궤도 말씀하시는 거죠? 무한궤도 멤버이기도 했습니다. 굉장히 다재다능했던 인물인데 부인이 여진이라고 그러니까 노 대통령,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 그 전 노무현 대통령 말씀하시는 노무현 대통령의 청와대 비서이기도 했죠. 그런데 이분이 이제 본인들의 지적으로는 회사 내의 비리를 참지 못해서 내가 고발할 수밖에 없다. 사회 정의 차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고발하고 그 고발 사건으로 인해서 이제 돌아가신 고인이 된 사실 그 조승래 회장은 영어에 몸이 되고 지금도 재판 중이에요. 지금도 재판 중인데 재판을 10몇 년을 끄는 바람에 아직도 확정 판결이 안 났습니다. 고등법원에서 징역 3년이 나왔는데 이번에 돌아가심으로써 재판은 유야무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아무튼 이제 효성그룹의 조승래 회장과 아들 조현준 씨 입장에서는 둘째 동생인 조현문 씨가 자기한테 승계가 안 되니까 없는 사실을 고발한 것이다. 이렇게 해서 가문에서 아예 제명을 해버렸습니다. 사실상 의절했군요. 제명도 사실상이 아니고 아예 공개적으로 의절하고 오지 마.
그리고 다시는 보지 않겠다 이래서 그 사건 이후에 이번 문상에 처음으로 얼굴을 만났는데 서로 눈빛도 주고받지 않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박사님, 효성을 오래 취재하셨다라고 해서 여쭤보는데요. 조현문 그럼 이 이제 차남은 뭐 일부에서 평가하는 뭐 어떤 재벌가의 패륜한가요? 아니면 어떻게 봐야 될까요? 재벌 안에서도 재벌 개혁을 외친 어떤 혁명가라고 봐야 될까요? 어떻게 양자 평가하십니까? 주장이 다르기 때문에 함부로 얘기하기 어려운데요. 그러니까 그 노무현 대통령 당시에는 당시 검찰은 그러니까 둘째 아들 조현문 조현문 씨. 씨의 주장은 정의의 고백이었다라서 굉장히 어떤 사회적으로 가치를 부여하는 그런 측면도 있었습니다만은 결국 역사의 패자가 돼버렸지 않습니까? 정의냐 아니냐는 좀 역사의 판단에 맡겨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요. 오픈 결말로 답변을 하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저희 코너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내일도 재밌는 기업과 사람 소식 준비해서 돌아오겠습니다. 박사님, 감사합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